여러분은 대한민국 순자산 상위 10%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10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10억 5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퇴하고 1년 반 만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됩니다. 10억이 있는데 왜 무너지냐고요?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10억이 있어도 무너지고 알면 5억으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를 켜면 이런 기사가 뜨거든요. 대한민국 50대 평균 자산 6억 6천만 원. 이걸 보는 순간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걸까? 남들은 다 6억이 넘는데 나만 이 모양인 건가? 밤에 이불 속에서 천장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내 집 시세에 적금 좀 보태면 어디쯤일까? 그래봐야 4억이 차이 안 되거든요. 근데요, 이 6억 6천이라는 숫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은행에서 끌어온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영끌로 무리하게 빌린 빚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은행 돈을 내 돈처럼 합산해 놓은 거예요. 3억짜리 집에 대출이 2억 껴 있으면 순수하게 내 돈은 1억인데 통계는 뻔뻔하게 3억이라고 찍어버립니다. 이게 평균 자산이라는 숫자가 부리는 잔인한 마술이에요. 그럼 실제로 빚이란 빚을 전부 다 빼고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에 남는 순자산만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50대 순자산 평균이 5억 원대 중반까지 뚝 떨어집니다. 6억 6천에서 5억 중반이면 1억 넘게 증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박탈감, 좌절감, 이 감정의 절반 이상은 부풀려진 통계가 만들어낸 가짜 감정이에요. 남의 재산이 유독 많아 보였던 게 아니라 애초에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근데 이 평균이라는 게요, 왜 이렇게 사람 속을 긁냐면 숫자 구조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산 100억, 200억 들고 있는 극소수 부자들이 전체 평균을 확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쉽게 얘기할게요. 10명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명이 혼자 1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평균 식대가 갑자기 15만 원으로 뛰어요. 나머지 9명은 8천 원짜리 김치찌개 먹었는데도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 식대 15만 원 보고 나만 못 먹나 싶어서 자괴감 느끼는 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 위치를 알고 싶으면 평균 보면 안 됩니다. 봐야 할 숫자가 따로 있어요. 중위값이라는 건데요. 전 국민을 자산 순서대로 쭉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자산 규모입니다. 그럼 50대 가구주 순자산 중위값이 실제로 얼마냐? 3억 원대 초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낮다고 느끼실 거예요. 평균은 5억 중반이라고 했는데 진짜 한가운데 사람은 3억대에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순자산 3억 원대인 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실패한 거 아닙니다. 부풀려진 평균에 속아서 괜히 혼자 주눅 들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좀 안심이 되셨을 수 있는데 가슴 쓸어내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자산이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돈의 크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게 지금 조용히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산이 3억이든 10억이든 은퇴하고 나면 전부 똑같은 법칙 하나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어떤 형태로 묶여 있느냐. 이게 노후 생존의 진짜 갈림길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통장에 현금 3억이 있는 사람하고 아파트에 10억이 꽁꽁 묶여 있는 사람. 숫자만 보면 당연히 10억이 압도적이죠. 근데 내일 당장 병원비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3억 현금 가진 사람은 바로 꺼내 씁니다. 10억 아파트 가진 사람은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내일 팔립니까? 급하게 내놓으면 8억에도 안 받아요. 그 사이에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이게 자산의 크기와 자산의 쓸모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부동산이라는 벽돌 속에 갇혀 있으면 그건 10억짜리 자산이 아니라 10억짜리 감옥이에요. 내가 부자인 게 아니라 비싼 건물에 갇힌 죄수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다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내 자산 중에서 당장 이번 달에 현금으로 뽑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경기도에 5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자산 규모는 4배 차이가 나는데 실제 삶의 질은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노후의 부를 결정짓는 공식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자산 총액, 그러니까 내가 얼마짜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산의 덩치가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 쉽게 말해서 매달 내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꽂히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김고집이라는 은퇴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의 아이콘이죠. 동창 모임에서도 늘 부러움을 받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 은퇴 후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월급이 끊겼어요. 그런데 재산세는 매년 수백만 원씩 어김없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치면 1년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세금만 빠져나가요. 문제는 이걸 낼 현금이 통장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식한테 전화합니다. 이번 달 세금 좀 도와달라고. 처음엔 자식도 흔쾌히 보내주죠. 근데 2번, 3번 반복되면 전화 받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 목소리 변화가 제일 서러운 겁니다. 수십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지인 모임에 커피값 10,000원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명절에 손주 용돈 5만 원 쥐어주는 것도 부담이에요.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20억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무급으로 지키고 있는 관리인이죠. 집은 화려한데 삶은 바닥입니다. 자산의 크기와 삶의 질이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이 끊긴 은퇴자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1.5%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0칸짜리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중 8칸 반이 무겁고 단단한 벽돌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남은 한 칸 반에 현금, 주식, 보험, 예금 이런 걸 전부 쑤셔 넣어야 해요. 미국은 어떤가? 부동산 비중이 30% 되고 나머지 70%가 금융자산입니다. 우리는 정반대예요.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죠. 자, 그럼 남은 18.5% 금융자산이라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한국 가구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예금이랑 적금이에요. 금리 2, 3%짜리 통장에 그냥 넣어둔 겁니다.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불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가 오르는 속도도 못 따라가면서 해마다 조금씩 실질 가치가 깎여나가는 돈이에요. 반면에 미국 은퇴자들은 금융자산의 56%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배당이 들어오고 시장이 오르면 자산이 같이 불어나는 구조죠. 결국 우리는요, 자산의 80%는 팔기 전엔 한 푼도 못 쓰고 나머지 20%는 불어나지 않고 매달 깎여 나갈 뿐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묶이고 녹는 구조. 이게 대한민국 은퇴 가구의 자산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은퇴한 부부가 특별한 사치 없이 평범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월 300만 원입니다.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외식 자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밥핫 해 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 주고 만나러 가는 정도가 월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이 매달 어디서 들어오느냐?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9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필요한데 들어오는 돈은 고작 69만 원. 계산기 안 두드려도 답이 보이죠. 매달 231만 원이 적자입니다. 1년이면 2,772만 원이 모자라고 10년이면 2억 7천만 원 넘는 돈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60대 가구가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의 중앙값이 4,150만 원입니다. 매달 231만 원씩 적자가 쌓이면 이 4,150만 원이 딱 18개월 만에 바닥납니다. 1년 반이에요? 은퇴하고 겨우 1년 반이면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집을 팔든 빚을 내든 자식한테 손을 벌리든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내 집이 몇 척짜리냐가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내 전체 자산 중에서 지금 당장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금융자산이 몇 %인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다 합쳐서요. 전체 자산 대비 그 비율이 15%가 안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경제적 충격 하나에도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초고위험군입니다. 왜 15%가 기준이냐? 노후에는 예상 못한 지출이 폭탄처럼 터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의료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됩니다. 젊을 때는 감기약 사 먹는 게 전부였는데 70 넘어가면 갑자기 판이 바뀌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한 번이면 2천만 원, 암 진단 받으면 초기 치료비만 3천에서 5천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근데 이 돈을 낼 현금이 통장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평생 지켜온 내 집을 금매로 시장에 던져야 해요. 금매가 뭐냐면 제값을 못 받는 겁니다. 시세가 8억인 집을 6억 5천에 내놓아도 바로 안 팔려요. 결국 6억, 5억 5천까지 떨어져야 겨우 팔립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병원비 한 방에 2억 넘게 증발하는 거예요. 집 한 채에 전 재산이 몰려있는 구조는요, 바다 위에 떠있는 배 한 척의 식량이고 연료고 전부 실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파도 한 번이면 전부 가라앉아요. OECD가 매년 회원국 노인 빈곤율을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이 약 40%로 압도적 1위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14.8%니까 거의 3배죠. 압도적 1위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데 이 중 상당수가 수억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한국의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이 31.2%밖에 안 되거든요. 소득 대체율이 뭐냐면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에 손에 쥐는 돈의 비율인데 OECD 선진국 평균이 60%대입니다. 한국은 딱 그 절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은퇴하는 순간 월 93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남은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입니다. OECD 평균 13.6%의 거의 3배고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25.3%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것도 OECD 1위예요. 빈곤율 1위에 고용률도 1위. 가장 많이 일하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인 겁니다. 이 어르신들한테 왜 일하냐고 물으면 54%가 생활비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안 하면 못 사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은퇴자들이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는 그 나이에 한국 노인은 일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빈곤층이 되고 70대에도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1980년대 일본도 지금 한국이랑 똑같았거든요.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진지하게 돌아다니던 시대였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월급 받으면 전부 부동산에 쏟아부었어요. 은행도 앞다투어 대출해줬고요. 그러다 1990년에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0년 넘게 내리꽂혔어요. 도쿄 땅값이 정점 대비 45%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웠던 건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매수자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격이 형성 자체가 안 되니까 부동산이 자산이 아니라 그냥 짐이 된 거죠.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본 버블이 절정이던 1990년 도쿄의 PIR이 18.12배였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은 얼마냐? 18.5배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일본이 터지기 직전의 숫자를 한국이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 대가를 30년 불황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자산 구조를 바꿨어요. 지금 일본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36.4%입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부동산에 자산 대부분을 몰아넣었던 나라가 불황을 치르고 나서 금융자산 63.6%로 완전히 체질을 뒤집은 거예요. 한국은 지금 부동산 비중이 64.5%입니다. 일본이 이미 실패한 구조를 한국은 아직도 그대로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 이 집은 끝까지 들고 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내가 좀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자식한테 남겨주면 그게 유산이다. 부모 마음이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선택인지 한 번만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정부가 5억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작 5천만 원이에요. 서울에 7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 한 명에게 물려준다고 해봅시다. 7억에서 기본 공제 5억, 자녀 공제 5천만 원 빼면 과세 대상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먹이면 상속세가 대략 2천만 원 안팎으로 나와요. 7억짜리도 이 정도인데 10억 넘어가면 세율 구간이 확 뛰어서 수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려받은 집의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에 건강보험료까지 매달 수십만 원씩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자기 월급으로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부모한테 받은 집 유지비가 목을 조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금매로 처분합니다. 부모는 평생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현금을 말려가며 지킨 집인데 자식은 물려받자마자 세금 감당이 안 돼서 헐값에 내놓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이 고스란히 자식의 짐이 됩니다. 콘크리트 껍데기를 상속하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자식 목에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똑똑한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위 1%의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판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퇴 시점에 맞춰서 부동산 비중을 과감하게 50% 이하로 낮추고 있어요. 남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꽉 움켜쥐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부동산을 줄인 자리에 뭘 채워 넣었느냐? 배당주, 채권, 리츠, 연금보험 같은 매달 현금이 꽂히는 파이프라인으로 자산의 40% 이상을 채웠습니다.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산이 매달 알아서 돈을 뱉어내는 구조로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2026년 시대의 진짜 부자의 기준은 순자산 총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매달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매달 얼마가 찍혀야 되느냐? 국민연금연구원이랑 주요 금융기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숫자가 있어요. 월 300만 원입니다. 이게 60대 부부가 비굴하지 않게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밥 먹고 병원 가고 가끔 부부끼리 근교 여행 한 번 다녀오는 수준이 월 300이에요. 그럼 이 300만 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내 집에서 내 돈을 당당하게 꺼내 쓰는 겁니다. 자식한테 매달 전화해서 이번 달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택연금으로 내 통장에서 내 돈 쓰는 게 100배 떳떳하죠. 그게 진짜 자존심입니다. 주택연금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이에요. 자녀들 다 출가하고 둘만 남은 노부부가 40평대 아파트에서 살 이유가 없거든요. 안 쓰는 방 3개에 먼지만 쌓이고 관리비는 매달 30만 원 넘게 나가고 여름엔 에어컨 돌리면 전기세가 또 폭탄이에요. 청소하다가 허리 다치고 넓은 거실에 둘이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쓸쓸합니다. 이 넓은 집이 편안함이 아니라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20평대로 줄이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서 6억짜리로 옮기면 차액이 4억이 나오죠. 이 4억을 그냥 통장에 묵혀두라는 게 아닙니다. 배당 포트폴리오랑 연금 상품으로 돌리면 연 5%만 잡아도 매달 160만 원이 넘는 현금이 꽂혀요. 여기에 국민연금 69만 원, 주택연금 80만 원만 합쳐도 월 300만 원을 넘깁니다.
낡은 벽돌 덩어리가 매달 살아 숨 쉬는 돈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20억짜리 강남 아파트에서 매일 라면 끓여 먹는 삶하고 5억짜리 깔끔한 집에서 월 500만 원 연금 받으며 부부끼리 1년에 2번 해외여행 다니는 삶. 뭐가 더 나은 건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답이 나오죠. 자산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진열해 놓는 전시품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쓰라고 존재하는 도구예요. 선반 위에 올려놓고 먼지만 닦는 도구는 도구가 아니라 짐입니다. 어차피 죽을 때 아파트 벽돌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달리게 할 연료로 써먹을 때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은퇴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집이 매달 얼마를 벌어다 줍니까? 답은 0원입니다. 내가 살고 있으면 월세도 안 나오고 배당도 안 나오고 이자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관리비, 재산세, 수선비로 매년 수백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10억짜리 자산인데 수입은 0원이고 유지비만 꼬박 나가요. 이걸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은퇴자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집을 줄이거나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상식이에요. 거기선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노후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존경받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집을 줄이면 형편이 어려워졌나 보다. 집을 팔면 결국 못 버텼네. 주변에서 이런 시선이 먼저 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게 미덕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한국 사람들한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거든요. 집은 가장 확실한 재산이다. 이 믿음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대물림돼 온 겁니다. 이건 냉정히 말해서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고 관성이에요. 근데 바로 그 관성이 지금 은퇴자들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먹고 자는 공간이에요.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배당금, 개인연금. 이 4가지 현금, 파이프라인 중에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부동산 벽돌을 깨서라도 채워 넣으세요.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먹고 자는 공간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집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잡혀 사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죽고 나서 10억 상속하는 것보다 살아서 매달 100만 원씩 자녀한테 보내는 게 진짜 품이 있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가 어떤 유산보다 자녀의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기억하세요. 평균 자산에 속지 말 것. 집은 재산이 아니라 주거입니다. 거기에 목매지 말 것. 월 300만 원 현금 흐름을 반드시 사수할 것. 오늘 다룬 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산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결국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또 밤새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